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영입 인재의 사생활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이번엔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이 그 논란의 중심입니다. 한쪽은 부인, 다른 한쪽은 아들. 물론 대선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의혹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점점 더 대선과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 보도가 국민들에게 선거와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잠시 후 지금까지의 대선 보도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순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대선 보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이번 대선은 후보자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뭐 후보자 가족, 또 선대위의 인사,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대선 보도 양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이번 대선을 뭐 비호감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여기에는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지적돼 온 언론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더 비호감인가? 네. 네, 이번 대선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에 교수님은 언론이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하지만 이 현대의 정치 선거라는 게 일정 부분 이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그런 면도 뭐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특히나 언론이 정책보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뭐 최근 들어서 후보들의 예능 출연 굉장히 잦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예능에서 한 발언들이 그냥 따옴표를 붙여서 그대로 기사화하는 적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후보들의 머리색, 그다음에 눈썹 문신 이런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살펴보면 11월 26일에 윤석열 이마 드러내고 짙은 눈썹 연출, 도회적 이미지, 뉴시스 보도고요. 네. 또 11월 27일에는 세계일보가 흑발, 니트로 이미지 변신한 이재명 대 이마 드러내고 짙은 눈썹 연출한 윤석열, 이런 식으로. 또 11월 26일 이마 드러낸 윤석열 신뢰주는 댄디 입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후보들을 밀착 취재하는 전담 기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마크맨이라고 하죠. 네, 마크맨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의 동정 이벤트 중심의 보도 관행도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12월 10일 보도였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한 사실 전하면서 무지개 같은 사실 부각했었죠. 네. 그러면서 성스러운 징조, 오죽하면 하늘도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의 해석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전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찬반 목소리 뒤엉킨 5.18 묘지, 윤석열 발길 돌리자 뜬 무지개, 이게 제목입니다. 무슨 땡전 뉴스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 의식 수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언론만 후퇴하고 있다,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네. 참 회자 많이 됐던 기사였어요. 네. 예. 또 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 모두 선대위 구성을 놓고 누가 영입이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대위 영입 인사들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정말 점입가경으로 불이 붙기도 했죠.
우선 그 대선 후보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름을 계속 들어야만 했던 특정 인물이 있었죠. 네. 그 최근 2달 동안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지로 김종인을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6천 건이 넘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 참 큰 인물이시긴 한 것 같은데 합류하네 안 하네 시간을 좀 끄셨잖아요. 그렇죠. 네. 또 민주당 역시 누가 합류한다 안 한다 하는 오보도 많았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선대위 구성이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이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네. 이제 선대위 구성이라는 게 대통령직 인수위로 이어지고 또 이때 인사들이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주요 요직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게 보긴 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셔오느냐 마느냐부터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양정철이 등반한다 등 누가 합류한다더라 식의 추측 보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 11월 17일 MBN의 민주선대위 개선 방안 고심, 이해찬, 양정철 등판 이런 보도 이 밖에도 굉장히 많았죠. 이런 보도가. 네. 언론은 선대위 구성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또 더 나아가서 선대위 구성보다 선대위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 중인지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역시나 선대위 구성에만 치중해서 양측이 또 쏟아내는 발언을 중계하고 추측하는 데 그쳤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부분인 거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좀 다루기도 했어요. 네, 이른바 선대위 영입 인사의 사생활 관련 논란인데 네. 이게 각 당에서 영입하는 인재들에 대한 보도가 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던데요. 네. 사실 이제 인재가 영입이 된다면 도대체 그들이 이 캠프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내용보다는 지나친 사생활 보도가 계속됐고요. 물론 이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보도가 비판을 받고 있어도 지속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언론이 또 다른 선정성 아니면 이제 또 다른 클릭 요인을 찾아낸 거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 그 인재 영입이라는 게 이제 1990년대 총선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 그때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제 지금 활동하는 정치인들도 그 옛날에는 법조계에서 재계에서 운동권에서 인재로 영입돼서 정치 활동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선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초기 인재 영입의 그런 행태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최근에는 대선에까지도 이렇게 인재 영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비카인지에서 인재 영입을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검색해서 연관어까지 분석해 보면 그 연관어에 크게 뜨는 게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또 사생활 논란, 박탈감. 그 외에 거론됐던 인물들 이런 이름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파헤진 사생활 논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아직도 네.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당이 인재를 영입하는데 뭔가 당의 이미지를 쇄신해 보겠다 의도가 깔려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젊은 인사를 영입하는 이유는 당의 젊은 이미지 이런 것들 각인하려는 의도가 클 텐데 공개된 새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이제 당의 리스크도 커지고 개인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언론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선정적인 보도 쏟아냈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의혹을 기성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언론이 평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 영입된 그렇죠. 인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네. 지금까지 얘처럼 이렇게 사생활 캐기 말고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이제 비카인지에서 연관어 나온 거를 좀 짚어보면 여기에 이걸 통해서 이제 언론이 나아갈 길을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연관어가 떴다고 했잖아요. 네. 이 연관어는 최근에 인재로 영입된 분들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죠. 그렇네요. 예, 기존 정당인보다 새롭게 영입된 분들에게 꽤 무게감 있는 타이틀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네. 따라 나오는 연관어가 또 박탈감이라는 게 크게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당에서 계속 일해온 분들의 경우에
그 젊은 분들 꾸준히 정당에 헌신하고 일해왔는데 기회가 주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인재들이 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박탈감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인재로 영입된 분들은 아무래도 스펙이 좋은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관심을 받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지켜보는 또 분들의 입장에선 신선함보다는 또 박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언론이 사실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때가 이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인재로 영입된다더라 어떤 인재더라라는 기사보다는 이제는 이제 선거에서 인재 영입이 차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뭐고 이렇게 오랜 기간 잡음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식적인 인재 영입이 우리 정치판에 더 이상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이 짚어주신 이번 대선 보도 경향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 비호감, 또 영입 논란, 또 사생활 논란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네네. 이런 보도를 사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방만 이렇게 전달할 때, 그러니까 언론은 제한된 시간 또 지면 안에서 의미를 압축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찾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좀 경향이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 용어를 남발하면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갈등 부각으로 인한 문제, 혐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냉소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네. 또 이슈에 대한 원인 분석보다는 각 당, 각 후보의 입장만 따옴표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SNS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전달만 하는 게 이번 대선 관련 기사에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정말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KBS가 11월 기준으로 대선 후보와 유명인들의 SNS 인용 대선 보도에 통계를 냈거든요. 네. 총 6,020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건을 쏟아낸다라는 한 달 거죠. 동안. 네. 네. 그러니까 SNS나 커뮤니티 인용에 받아 쓰는 거 사실 단순하고 쉽겠죠, 기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따옴표 붙이면 책임감도 좀 줄어들 것이고 기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자극적인 말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회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인용을 정파적인 의도로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는 언론이 이런 조금 유혹에서 스스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또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MZ세대로 대표되는 그 청년 세대, 그리고 또 젠더 이슈에 민감한 여성들의 표심. 이것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선점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청년 문제가 이슈고 2030 세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많아졌죠. 그리고 2030 세대가 스윙보터로, 그러니까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스윙보터라고 하는데 네. 스윙보터로 떠올랐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2030 세대를 편가르고 또 이대남, 이대녀로 분류해서 오히려 갈등을 부각하는 보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11월 26일 기사에 이대남은 국민의힘, 이대녀는 민주당, 지지율 쏠림 대선 영향은 이런 제목 달렸고요. 또 29일에는 홍해처럼 갈라진 이대남, 이대녀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글을 실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제 한 커뮤니티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진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각 당의 고3 학생 연설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역시 아까 이야기한 인재 영입과 얽힌 문제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정치에 청년들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은 감시해야 할 책임도 있는데 오히려 언론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만 부추기지 말고 언론의 그 환경 감시 기능을 좀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3이 더 낫다. 왜 고3 대결을 시키는지. 네, 이런 기사도 있었죠. 자, 또 하나가 이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라고 통상 하는데 이 여론조사 보도가 사실 너무 널뛰기를 하잖아요. 네.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걸 두고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이런 지적들도 많아요.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잘못된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지지율과 득표율을 비교한다거나 비교 대상 자체가 다른 건데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재선과 관련해서 246건이 위반 조치된 것으로 나오는데 가장 많은 건수가 여론조사 보도거든요. 175건입니다. 246건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프랑스 그 최대 지역 일간지 의웨스트 프랑스라는 그 일간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내년 대선에서는 지지 정당이나 후보 관련 여론조사 보도를 싣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 신문은 대신에 이제 탐사 보도나 현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방향으로 대선 보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언론도 이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 보도를 실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이른바 굉장한 거죠. 네, 계속 지적해왔던 뭐 경마식 보도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좀 소개해주고 싶은 대선 관련 보도 있으셨어요? 네, 사실 뭐 좋은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 기사나 이런 것들 쓰는 것들도 많았고요. 그 아까 프랑스가 현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한겨레가 청년 28명을 친층 인터뷰를 해서 요즘에 이제 갈등적 이슈에 대해서 MZ세대의 목소리를 전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KBS가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를 해서 그러니까 정책이 안 나오니까 네. 직접 질의를 해서 정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기사는 노출이 안 된다는 게 또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시민들이 좋은 기사들을 좀 직접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이 시간 통해서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시민이 직접 팩트체크를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포털에 노출되지 않은 좋은 기획 기사를 찾아서 정보를 좀 얻는 그런 움직임의 확산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시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요. 짐을 지우시네요. 네. 지금 이제 대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언론이 아닌 국민을 좀 바라보는 언론의 대선 보도가 나오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네, 언론에. 네. 대선 보도 좀 총정리를 해본 기분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들었습니다. 저는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특정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설명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7일 화요일 방송 시 생생 이슈 인터뷰 코너에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가 출연해 TV 시장에서 오랜 라이벌 관계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TV 생산에 있어 협력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방송의 일부분을 거의 그대로 전해드리면 IM 사업부와 CE 사업부를 총괄했었다는 것은 B2B 사업과 B2C 사업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BS 사업부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를 합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찾아보니 신문의 경우 영문을 축약하지 않고 풀어서 써주거나 IM 사업부를 IT 모바일 사업부라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BS 사업부, C 사업부, 시스템 LSI 등 업계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데도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전문 용어 사용에 익숙한 전문가가 인터뷰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청취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행자라도 간략하게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 아쉬웠습니다. 네, IM 사업부, C 사업부, 시스템 LSI. 사실 저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렇게 낯선 전문 용어가 나올 경우에 진행자의 개입이 좀 필요해 보였다. 이런 모니터링 내용이시네요.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12월 10일 금요일 방송에서 노동이사제를 주제로 한 생생 인터뷰 코너가 조금 아쉬웠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이날 방송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각각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말한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찬성 의견을 밝힌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독일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고 기업 운영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이야기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반대 입장에서 인터뷰한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은 독일에선 관심도 없는 제도이고 철진한 낡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선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선 관심도 없는 제도라고 해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인터뷰만 들어선 확인이 어렵고 진행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 출연자는 노동이사제가 대표적 견제장치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는 쪽은 노동이사제가 아니라면 어떤 견제장치를 줄 수 있는지 물었어야 했는데 진행자가 그런 내용은 반대 측에 질의하지 않아서 토론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모니터링 하신 내용 있을까요? 진행자의 질문 내용이 조금은 편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이사제를 하게 되면 노조의 사고방식으로 일일이 개입하다 보면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노조의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추상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노조의 사고방식이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고방식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질문의 맥락을 보면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노조의 사고방식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특히 노조의 폭력적인 부분은 사실보다 부풀리는 측면이 많은 한국 언론 지형에서 노조의 사고방식이라는 표현은 좀 더 신중하게 사용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진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팩트체크 코너인데요.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좀 시끌시끌합니다. 검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네. 이때 예로 든 근거가 고양이 동영상도 공유를 하면 검열이 더 된다. 이거 첫 순서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우선 고양이 동영상 공유 불가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게시물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 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구는 불법 촬영물 전송 제한 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네. 보통 이 공유하는 단말기의 성능과 공유라는 사진, 동영상의 용량에 따라서 요
필터링 작동 과정이 약 10초에서 20초까지 흘릴 수 있는데요. 이용자가 올린 영상물의 특징값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 보유한 불법 촬영물의 특징값과 같은지 이걸 비교 대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네. 보통 한 10초 정도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걸 깊이 올려보면 고양이 동영상 검열 이미지는 누군가 좀 관심 받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좀 게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된다. 이건 사실이 아니네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떤 게 제한되는 건가요? 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심의 의결해 놓은 불법 영상물들입니다. 이 보통 대형 플랫폼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피부색을 인식해서 이 성인 동영상을 가려내고 하는데요. 네. 해외에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현재 유통되는 영상이 기존 방심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불법 영상물과 같을 경우에 유통을 막는 단순한 필터링 기술입니다.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내용을 색상을 떼서 검열하는 게 아니고요. 영상에 담겨 있는 디지털 코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걸러집니다. 근데 이제 약간 IT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유포자가 인코딩을 다시 하거나 이걸 움직이는 사진으로 이렇게 폼을 변형해서 코드값이 좀 변형이 되더라도 기존 영상의 특징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필터링 기술로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예, 이처럼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존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기술은 이 논문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네. 이미 국내의 많은 대형 IT 기업들이 이렇게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오해하기 쉽게 좀 알려진 경향이 있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포털 사이트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대표적인 예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카톡 검열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이것도 좀 착오가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톡의 채팅방이 여러 종류가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사전식별 대상이 되는 게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이제 검색을 해서 해당되는 키워드에 본체트 한번 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네. 일종의 인터넷 카페 같은 공간인데 이런 모두가 볼 수 있는 개방 공간에 불법 촬영물을 올렸을 경우에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네. 이번 조치는 오픈 채팅방에서 오가는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 보통 움짤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에 적용되고요. 일반 채팅이나 1:1 오픈 채팅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카카오톡 외에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의무가 다 부과되는 건데요. 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해외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국내 포털, SNS, 인터넷 기획 방송도 약 90여 개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보시는 DC 사이트나 뽐뿌, 로리앱 같은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도 해당이 됩니다. 연매출 10억 이상,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터넷 포털 이런 곳에 적용이 되는군요. 네. 자, 이 N번방 방지법 이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는 건데요. 네. 사전검열이라는 거죠. 네. 특히 사단법인 오픈넷 시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통신 내용과 공유하는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게 하여서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내는 상태인데요. 네. 근데 이제 공기관인 방심이 공기관이죠. 네. 불법 촬영물로 지정한 것들까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물의 유해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이미 불법 촬영물이나 범죄 피해물로 규정한 영상이 저는 보내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는 거죠. 네. 사실 불법으로 제작된 성인 동영상을 표현의 자유라고 다 풀어준다는 건 없습니다. 네. 예. 게다가 또 이걸 사전 검열로 본다면은 현재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나 포털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스크리닝 기능도 다 사전 검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작 N번방 문제가 터졌을 때 이 텔레그램에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이 정작 텔레그램에는 적용이 안 된다. 사실입니까? 그런 의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네. 카카오톡보다 비슷합니다. 사실 N번방 사건은 다 텔레그램 통해서 이루어졌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 텔레그램에도 대부분 카카오톡처럼 개인들의 사적 대화 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오픈된 방인데 거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 영상물 공유 등은 뭐 경찰 잠입 수사나 신고 포상제, 국제 공조 수사 등으로 해결할 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도 있는데요. 오히려 방심위에서 심의 기하지 않은 다수 촬영물들을 걸러낼 수 없다는 거죠. 네. 게다가 이게 기존에 불법으로 적용된 거에 비슷할 값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처음 나온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네. 자, 이 N번방 방지법 아직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는 어떤 걸까요? 5년 전이죠. 2016년에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종종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에서 나오는 발언인데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우연히도 여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정책, 피해자 보호정책은 사실상 남성 위주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이 혹시 관련 통계부터 찾아보셨나요? 네네. 일단 경찰청 범죄 통계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제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를 강력범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료는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고요. 요 국가 통계청 자료는 원출처는 경찰청 통계고요. 네. 우선 지난해 2020년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는 24,332명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남성이 2,821명, 여성은 21,006명, 성별 불상이 505명이었습니다. 네. 이 성별 불상을 제외하고 피해자를 남녀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11.8%, 여성이 88.2%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고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전체 통계를 보면 남성이 13.3%, 여성이 86.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걸 찾아봤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개한 범죄동향 이수 통계가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8배가량 많았습니다. 네. 2005년 이후 10년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안팎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는데 2010년 이후 전체 강력범죄 건수의 증가와 함께 여성 피해자의 비율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연령별 비교를 통해서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있는 층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여성 피해자 비율이 좀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결국 대체적으로 낮은 연령층일수록 여성들이 강력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높다. 할 수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정 교수의 이 강력범죄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라는 발언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력범죄 피해자 통계 중에서 하나 유의미하게 볼 것은 좀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이 남녀를 포함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의 82% 그리고 여성 피해자의 95%가 여성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네. 이 전체 범죄 통계에서 성범죄 범죄가 많은 호소범죄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 항목에서 일정한 성비를 보이는데 이 성범죄 부분에서는 유독 횟수와 성비에서 크게 두드러집니다. 네. 이 성범죄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비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서도 나온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여성 피해자 비율이 90%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이수정 위원장의 강력범죄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이 발언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성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